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하죠. 성군으로 칭송받는 위대한 왕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 그의 빛나는 업적 뒤편에 한 여인의 숨겨진 이야기가 존재했습니다. 역적의 딸에서 완벽한 국모로, 그리고 위기의 순간 나라를 구한 진정한 리더로 살아간 소원왕후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면서 역적 집안의 딸이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된 소원왕후의 지위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비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소원왕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매 순간 자신을 경계하고 조심하며 완벽한 왕비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근신이라는 두 글자는 스스로를 단속하고 삼가는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소원왕후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왕비로서 흠잡을 데 없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자기 통제가 가능했던 걸까요? 만약 왕비 자리에서 폐위당한다면 남아있는 친정 식구들을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킬 마지막 기회마저 영영 사라지는 상황이었기에 소원왕후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완벽한 국모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타고난 책임감 강한 성품도 한몫했을 테지요. 왕을 보좌하고 왕실의 재래를 주관하며 자손을 교육하고 왕실의 혈통을 이어가는 등 왕비로서 해야 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왕비로서의 기반을 다져가던 1422년 5월 10일 당시 28살이던 소원왕후에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시아버지 태종이 승하한 것이었습니다. 태종이 숨을 거둔 바로 그 순간 소원왕후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은 친정아버지의 명예회복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태종의 판단을 뒤집는다는 것은 곧 세종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유교 질서를 바로 세우고 지키려던 세종에게는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보다 왕실의 질서를 유지하는 편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아버지 태종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들이자 왕으로서 세종은 선왕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의 통치 철학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소원왕후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남편 세종 때문이었어요. 1425년 10월 8일 몇몇 환관과 문무백관들이 임금의 말을 훈련시키기 위해 군사적 요충지인 황해도 해주로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임금의 말에 기생을 태우고 제멋대로 돌아다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죠. 이 소식을 접한 세종은 이들에게 곤장형을 내리고 관직을 박탈한 뒤 유배까지 보냅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세종의 처벌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를 저지른 17명 중에서 황관 유실과 윤길 단 2사람만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소용홍 씨라는 인물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천민 출신으로 세종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된 여인이었죠. 소용홍 씨의 오빠가 황관 유실과 윤길이 천민 출신인 자신을 업신여겼다며 앙심을 품고 세종에게 고자질을 했던 겁니다. 세종은 총애하던 후궁을 위해 그 2사람만을 콕 집어 벌을 내렸던 것이죠. 원칙을 중시하던 세종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소원왕후의 마음은 또다시 산산이 부서졌을 겁니다. 세종이 소용홍 씨를 각별히 챙기며 빠져있을 무렵 31살의 소원왕후는 5째 아들 광평대군을 임신한 상태였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세종 곁에 있던 여인이 소용홍 씨 한 명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요. 명단에 기록된 9명 모두가 세종의 후궁들이었습니다. 임금의 은총을 입고 품계를 받은 후궁들은 정일품부터 종사품까지의 지위를 갖고 있었죠.
놀랍게도 세종이 관계를 맺은 여인은 정식 후궁들 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바로 궁궐에서 일하는 궁녀들이었어요. 상궁은 궁중의 여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기는 왕의 거처인 대전의 문서를 담당하는 궁녀였고요. 상식은 왕의 식사를 책임지는 지밀 궁녀였습니다. 전차는 왕의 의복 관리를 맡는 궁녀였죠.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조선의 왕들은 자신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모시는 궁녀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 했어요. 궁궐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기에 승은을 내려서 그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세종은 다른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궁궐을 거닐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면 그녀의 역할이 중요하든 말든 상관없이 승은을 내렸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원왕후가 겪어야 했던 세 번째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남편 세종의 수많은 여성 편력이었던 것이죠. 자신만을 향하던 남편의 사랑을 이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인들과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세종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3년상 기간 동안 양녕대군 문제를 떠올리며 태종의 눈치를 봐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종이 사망하고 난 뒤에야 그동안 억눌려 있던 본심을 펼쳤고 세종의 여성 편력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소원왕후는 후궁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모두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후궁들이 낳은 아이들까지도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여기며 보살펴줬어요. 이런 소원왕후의 넓은 도량에 신하들은 존경심을 품었습니다. 아내로서의 슬픔은 혼자서 사귀며 왕비로서 내명부를 성심껏 이끌어 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소원왕후가 감내하며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가는 듯했던 1426년 2월 15일 한양 도성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한양 중부 장통방 일대의 민가 여러 채가 불길에 휩싸이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인명구조가 최우선이었죠. 이때 화재가 발생하자 신하들이 급히 달려가 보고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소원왕후였습니다. 본래 화재 대응 명령을 내려야 할 세종은 군사훈련을 위한 사냥 활동으로 당시 강원도에 있었던 겁니다. 당시 왕비가 신하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환관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지 이렇게 직접 명령하는 왕비는 없었어요. 세종이 자신의 명령권을 소원왕후에게 위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대신할 중대한 책임을 맡길 만큼 세종은 소원왕후를 무한히 신뢰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왕비 소원왕후는 화재 보고를 받자마자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것이죠. 이때 소원왕후가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바로 종묘였어요. 종묘는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뿌리와도 같은 곳입니다. 화재 소식을 들은 소원왕후는 가장 먼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물과 곡식이 있는 창고는 구하지 못하더라도 종묘만큼은 반드시 지켜내라고 말이죠. 왕실의 신주가 모셔진 종묘를 소원왕후가 앞장서서 화재로부터 보호해낸 겁니다. 그동안 소원왕후는 강한 인내심으로 모든 것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소극적이고 연약한 이미지로 기억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왕이 부재한 상태에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소원왕후는 나라의 위기를 해결한 진정한 국모이자 조선의 여성 리더였던 겁니다. 남편 세종에게 든든한 국정 파트너가 되어준 소원왕후. 소원왕후가 견뎌온 슬픔을 자양분 삼아 성군의 길로 나아간 세종은 소원왕후를 단순히 왕의 아내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아내 소원왕후를 대할 때 이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왕후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반드시 일어나 맞이하고 보내며 공손히 예를 갖춰 대했다고 해요. 보통 자신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을 맞이하고 배웅할 때 일어나서 인사하죠.
세종은 왕비인 소원왕후를 향한 존중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왕조 국가 조선에서 최고 권력자인 국왕이 누군가가 오고 갈 때 일어선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아버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소원왕후를 애틋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항상 자신을 이해해주는 소원왕후에게 동등한 동반자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은 평소에 나는 왕비가 말한 것을 항상 옳다고 여긴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세종이 이렇게 확고하게 믿고 대우해주니까 소원왕후 역시 국모로서 국왕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성대화제 사건이 있고 약 석 달 뒤 소원왕후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왕비 전하께서는 나라의 국모가 되셨는데도 어머니 한씨의 신분은 아직 천민으로 남아있으니 옳지 못합니다. 국모의 어머니가 여전히 노비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정 신료들이 먼저 소원왕후의 친정 어머니와 동생들의 신분 해방을 제안했던 것이죠. 이때 남편 세종은 흔쾌히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소원왕후가 긴 인내의 시간 끝에 드디어 스스로의 힘으로 가족들을 구해낸 것입니다. 한편 1436년 42살의 소원왕후에게 다시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순빈봉 씨가 궁중의 여인과 사랑에 빠져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항상 침소와 거처를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소원왕후의 며느리이자 세자빈인 순빈봉 씨가 충격적인 왕실 동성 스캔들을 일으킨 것이죠. 사실 이 며느리 순빈봉 씨가 일으킨 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소원왕후는 며느리를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으로 열려전이라는 책을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순빈봉 씨가 시어머니가 준 책을 땅에 내팽개쳐버렸던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술에 앉은 채로 궁녀들 위에 엎혀 다니기를 일삼았고요. 질투심에 눈이 멀어 남편 문종이 아끼는 궁녀를 구타하기까지 했습니다. 순빈봉 씨는 궁녀들의 화장실을 찾아가서 문틈으로 밖의 사람들을 엿보기도 하고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건과 음식을 몰래 친정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게다가 문종의 후궁이 임신하자 순빈봉 씨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가짜 임신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사실 소원왕후가 며느리의 기행을 겪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 씨의 사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며느리이자 세자빈을 선발하는 만큼 휘빈 김 씨는 소원왕후와 세종이 정말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 정식 절차로 간택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들 문종이 휘빈 김 씨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이 넘도록 후사를 보지 못한 휘빈 김 씨는 결국 남편인 세자 문종의 사랑을 얻기 위해 주술을 사용하다가 발각되고 말았죠. 결국 세종은 소원왕후와 상해 끝에 며느리 휘빈 김 씨를 패출시켰습니다. 소원왕후와 세종 부부는 약 석 달 만에 서둘러 두 번째 세자빈을 선택하죠. 바로 앞서 언급한 왕실의 문제아 순빈봉 씨였던 겁니다. 완전히 실패했죠. 두 번째 며느리 순빈봉 씨가 더한 기행으로 소원왕후와 세종을 놀라게 한 것이에요. 두 번째 세자빈마저 쫓아낼 수 없었던 소원왕후는 밑바닥부터 끌어모은 인내심으로 무려 7년 동안 순빈봉 씨를 타이르고 또 타일렀습니다. 유교 국가의 확립을 추구하던 세종에게 순빈봉 씨의 동성 스캔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어요. 결국 1436년 10월 두 번째 며느리인 순빈봉 씨도 패출시켜버립니다. 소원왕후의 골칫거리가 된 며느리는 장남 문종의 아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명대군의 아내 남씨는 나이가 12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오줌을 싸고 눈동자가 불안정하며 혀가 매우 짧고 행동이 놀랍고 미친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명대군은 소원왕후와 세종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대군과 결혼한 아내 남씨가 12살이 넘었는데도 오줌을 싸고 눈동자가 안정되지 않으며 혀가 매우 짧고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죠.
결국 세종은 이명대군을 이혼시켰습니다. 약 반년 뒤 소원왕후와 세종은 새로운 며느리 후보를 찾아 이명대군을 재혼시킵니다. 이명대군이 14살에 2번이나 혼인을 한 것이죠. 어린 나이에 반복된 이혼과 결혼 때문이었을까요? 넷째, 아들 대군은 학문을 좋아하지 않고 여색에 빠져들었습니다. 여색으로 2번이나 꾸중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뉘우치고 고치지 않았다고 해요. 대군이 문란하고 은밀한 생활을 한 겁니다. 기방을 드나들며 여러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물론이고 궁에서 일하는 노비 신분의 여자들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기행과 아들의 비행이었습니다. 까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죠. 소원왕후의 아들들이 장성하고 결혼하면서 온갖 문제가 터져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사방에서 터지는 문제로 지쳐가던 1441년 7월 23일 47살의 소원왕후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적손이 생겼으니 나의 마음이 기쁘기가 진실로 이루 말할 수 없구나. 아들 문종의 3번째 부인인 현덕왕후 권씨가 적손, 즉 정통을 이어갈 손자를 낳은 것입니다. 이제 소원왕후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라나는 손주의 재롱을 지켜보려 하지 않았을까요? 불과 3년 뒤인 1444년 11월 50살의 소원왕후에게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칩니다. 바로 소원왕후의 친정어머니 안씨가 사망한 것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원왕후의 불행은 계속됩니다. 친정어머니 안씨가 죽고 약 2주 뒤 소원왕후의 5째 아들 광평대군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한 달 뒤에는 7째 아들 평원대군마저 전염병에 목숨을 빼앗긴 것입니다. 연달아 계속된 가족의 죽음에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의지를 잃어버린 걸까요? 몸도 마음도 무너진 소원왕후는 결국 병상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내 소원왕후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던 세종은 남아있는 아들들과 함께 사찰과 불당을 오가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때 세자 문종과 대군들은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한 의식까지 올리게 됩니다. 세자가 팔을 불에 태우고 여러 대군과 내시들도 서로 다투어 팔을 불에 태웠습니다. 세자 문종과 대군들이 자신의 팔을 불태우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의 한 방식이었어요. 세자 문종을 비롯한 소원왕후의 아들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절실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린 것이죠. 아들들의 이런 지극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1446년 3월 24일 소원왕후는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52살의 나이로 소원왕후는 파란만장한 삶의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조선 최초의 합장릉, 소원왕후와 세종의 무덤입니다. 세종은 아내 소원왕후의 무덤을 만들면서 그 안에 미리 자신의 자리까지 만들어 두었어요. 살아있는 왕이 왕비의 무덤에 자신이 안치될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은 조선 역사상 세종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후궁을 두었던 세종이었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소원왕후 단 한 명뿐이었던 것이죠.